아줌마, 눈 좀 떠봐요, 제발. 도로보수공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외진 산길,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진 자동차 안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자가 있었어요. 민재는 돌멩이로 유리를 깨고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업고 눈 내리는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이 여자가 20년 전 자신을 버린 엄마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24년 12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산그룹 본사 빌딩이 있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은 겨울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 꼭대기 회장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연. 올해 55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수장이자 재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감정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 얼굴에는 어떤 온기도 서려 있지 않았죠. 지연의 시선이 문득 창밖에서 책상 위로 향했어요. 거기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지연의 손이 그 액자를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이 유리면에 닿자 그녀의 굳었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건우.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녀의 전부였죠. 지연은 액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22년 전 지연은 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잃었어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5살 건우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지연은 서재에서 급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죠. 잠깐이었어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지연은 텅 빈 마당을 봤어요. 건우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전국을 뒤졌어요. 하지만 건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미제 사건으로 종결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지연은 그때부터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서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이 곁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20년 동안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서실장 조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눈가를 훔치고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대학 선배이자 22년간 그녀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오른팔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투자사 미팅이 있고 저녁에는 송년 만찬이. 다 취소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민수는 예상했다는 듯 서류를 내렸어요. 오늘도 가시는 겁니까? 지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경호팀 없이 혼자 갈 거예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폭설주의보가. 선배. 지연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1년에 딱 하루예요. 이 날만큼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매년 이맘때면 홀로 교회 별장으로 향한다는 것을, 2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왔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다만 도착하시면 연락만 주십시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녀가 회장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건우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0년이에요, 선배. 20년.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연은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상그룹 본사 건물 23층 전무실. 한준호가 창문 너머로 지하주차장 출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이복 동생이자 대상그룹 전무였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지연의 차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누나 차 방금 나갔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지연의 새엄마이자 준호의 친엄마 박정자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연의 차는 경기도 외곽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도로 위에는 이미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폭설주의보가 흘러나왔어요. 현재 경기 북부 산간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늘은 1년 중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별장까지는 아직 30분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 속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지연의 검은색 세단이 구불구불한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눈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마침내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돌리며 앞을 내다봤어요.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내리막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어졌고 낡은 가드레일만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키고 있었죠. 지연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평소보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페달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페달이 바닥까지 푹 꺼졌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차는 이미 내리막의 경사를 타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연은 브레이크 페달을 연신 밟아댔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헛돌며 끼익하는 소리를 냈죠. 커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간신히 커브를 돌았지만 속도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커브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급했습니다. 지연은 있는 힘껏 핸들을 돌렸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타이어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며 차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녹슨 철제 가드레일이 휘어지더니 그대로 뚫렸어요. 지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덜컹, 쾅, 우지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차체가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지연의 몸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리고 굉음과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차를 막아선 거였어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보닛이 뜯겨져 나가고 그 틈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운전석에 갇힌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의식은 이미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죠.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건우야,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사고 현장에서 200m쯤 떨어진 도로 위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 올해 25살.
야광 조끼를 입고 빨간 신호봉을 든 채 도로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방학을 맞아 야간 신호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죠. 민재는 로스쿨 2학년생이었습니다. 수석으로 입학해서 줄곧 장학금을 받아왔지만 생활비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며 알바를 전전해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민재가 변호사를 꿈꾸게 된 건 보육원에서였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이 후원금을 횡령하다 걸렸는데 아무도 아이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 자신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도로 아래 비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신호봉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가드레일이 뚫린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보닛에서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거기 누구 있어요? 민재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저렇게 난다면 언제 불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망설임 없이 비탈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눈 덮인 땅은 미끄러웠고 민재는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고 돌부리에 무릎이 부딪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간신히 차에 도착한 민재는 운전석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줌마. 민재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여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다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비켜 있어요. 소리칠 상대도 없었지만 민재는 습관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창문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결국 깨졌습니다. 민재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숨은 붙어 있었지만 희미했습니다. 보닛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연기가 더 짙어지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여자를 업고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눈을 움켜쥐며 기어 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등에 엎인 여자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죠. 조금만 버텨요. 민재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저 안에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도로 위에 올라온 민재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여자의 몸을 덮어줬어요. 영하의 날씨에 맨몸이 되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교통사고예요. 차가 비탈 아래로 떨어졌는데 의식 없는 부상자가 있어요. 위치는? 신고를 마친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의 피를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뭐지, 이 느낌은?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민재는 생각을 털어내고 여자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어. 이제 괜찮을 거야. 민재는 여자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도로 위에 나란히 있었죠. 구급차가 산길을 내려와 인근 중소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사고가 난 지 4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지연은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태를 확인했죠. 외상성 뇌진탕에 갈비뼈 금이 갔어요.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재는 응급실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구한 여자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리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얼마 뒤 여자가 병실로 옮겨지는 걸 보고 민재는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갔어요. 302호 병실. 민재는 복도 끝에 서서 멀찍이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찬 남자였어요. 한준호였습니다. 한지연 환자 어디 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위치를 알려주자 준호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갔어요. 민재는 우연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환자 보호자인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는데 한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한지연. 아까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며 말했던 이름이었어요. 한지연 씨, 55세, 의식 없음.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이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지연이 보였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복도 끝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나야.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나가 살아있어. 지금 병원에서 확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가 안 들을 거라며. 나도 몰라. 어쨌든 살아있어. 의식은 없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지. 준호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사람 보내. 깨어나기 전에 처리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지금 바로 와. 한지연이 살아있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장금 받고 싶으면. 그 말을 마치고 준호가 돌아섰을 때 비상구 계단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문 뒤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민재는 방금 들은 내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장금 받고 싶으면. 이건 분명히 살인 의뢰였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여자를 누군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어요. 일단 저 여자를 여기서 빼내야 한다. 준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민재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실 앞을 지나며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302호. 창문 너머로 여자가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줌마, 아줌마. 일어나세요. 지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에 낯선 청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요, 아까 사고 났을 때 아줌마 구한 사람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병원에. 누가 아줌마 죽이려고 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어떤 남자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한지연이 살아있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사람을 보낸대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검은 코트 입은 남자요. 전화로 엄마 나야 하더니 누나가 살아있어 라고 말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설마 준호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가 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던 게.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비록 능력은 부족해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어요. 새엄마 정자도 45년을 친엄마처럼 챙겨줬고요. 가족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령건으로 자수하라고 했더니 앙심을 품은 건가? 배신감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지연이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팔 좀 빌려줘요. 지연은 링거를 뽑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갈비뼈가 옥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민재가 복도에서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CCTV가 문제예요. 정문으로는 못 나가요.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병원을 둘러보며 파악해둔 게 있었거든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CCTV가 없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 보통이 아니었어요. 민재는 지연을 휠체어에 태우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향했어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비상구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병실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민재와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층에 도착한 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보였어요. 마침 택시 한 대가 환자를 내려주고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택시요. 잠깐만요. 민재가 뛰어가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연을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택시가 병원을 빠져나갈 무렵 병실에서는 검은 옷의 남자들이 빈 침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없잖아. 남자 하나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한지연이 사라졌습니다. 병실에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에 앉은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뭉클해졌거든요. 왜지?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난 오늘 2번 죽을 뻔했네요. 지연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택시는 서울 변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낯선 청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청년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택시가 멈춘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골목이었습니다. 민재는 지연을 부축해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녹슨 철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 구석에는 누런 얼룩이 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책상과 침대가 붙어 있었고 그 위로 두꺼운 법학 서적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누추해서 죄송해요. 앉으세요. 민재가 낡은 이불을 털어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앉았어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반지하 원룸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배고프시죠? 뭐 해드릴게요. 민재가 좁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거창한 건 없고요. 죽밖에 못 끓여요. 민재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잠시 후 민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계란을 풀어 끓인 소박한 죽이었어요. 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맛있어요. 지연이 말하자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지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저 웃음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매일 보던 웃음. 지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도움만 받았네. 이름이 뭐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강민재예요. 강민재. 지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몰라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5살 때 어느 시골 장터에서 발견됐대요. 혼자 울고 있었다고. 아무도 데리러 안 와서 보육원에 맡겨졌고요.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살. 시골 장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부모님은요? 몰라요. 찾아본 적도 없어요. 민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버린 사람들인데 뭐하러 찾아요. 그냥 저 혼자 잘 살면 되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뭐 그래도 장학금 받아서 로스쿨까지 왔어요. 내년이면 졸업이고 변호사 시험 붙으면 이 반지하도 탈출이에요. 민재가 밝게 말했지만 지연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변호사가 꿈이에요? 네. 저처럼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서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지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저 눈. 22년 전에 매일 보던 눈이었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며 웃던 남편 지환의 눈과 똑같았어요.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 선한 눈빛, 저 환한 웃음.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죽 식었겠다.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민재가 지연의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작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죽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뜨거운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아, 뜨거워. 민재가 움찔하며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지연의 눈이 그 팔에 꽂혔습니다. 왼쪽 팔뚝 안쪽, 팔꿈치 조금 아래. 그곳에 흉터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분명히 보이는 기역자 모양의 투박한 흉터.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흉터를 알아요. 20년 전 건우가 4살 때였어요. 거실에서 장난감 기차를 갖고 놀다가 넘어졌죠. 기차 바퀴의 날카로운 부분에 팔뚝이 찢어졌어요. 피가 콸콸 쏟아졌고 지연은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7 바늘을 꿰맸어요. 의사가 말했죠. 흉터가 좀 남을 것 같다고. 기역자 모양으로요. 그 흉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파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건우야, 내 아들이야. 목구멍까지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직 밖에 있어.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누우세요. 민재가 침대로 지연을 부축했어요. 지연은 민재의 팔에 기대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흉터에서 일단 좀 쉬세요. 많이 다치셨잖아요. 민재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누우세요. 저는 저쪽에 있을게요. 그럼 민재 씨는요? 저야 뭐 바닥에서도 잘 자요. 걱정 마세요. 민재가 웃으며 방 구석으로 가더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우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꼭 살해할게요. 살해는 무슨요? 아줌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20년 전 건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방 구석에서 벽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조는 민재의 얼굴이 보였어요.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팔뚝의 기역자 흉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고 졸다가 퍼뜩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아직 깨어있는 걸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혹시 연락할 데는 없으세요? 가족이라든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거기서 멈췄어요.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지연은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한 명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기 드릴까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넘게 외우고 있는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인데도 민수는 바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배 나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대체 어디야?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난리야. 다친 데는 없어? 선배, 지금 자세한 건 말 못해. 내가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이쪽으로 와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와서 얘기할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한다. 1시간이면 갈 수 있어. 고마워, 선배. 지연은 전화를 끊고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민재에게 돌려줬어요. 고마워요. 민재가 휴대폰을 받아들며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하지만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주무세요. 곧 오실 거잖아요. 지연은 그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 청년이,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 따뜻한 마음씨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민재 씨도 좀 자요. 바닥에서 졸면 몸 아파요.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민재가 다시 구석에 기대앉으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건우야, 정말 너 맞니?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건우가 사라지던 날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눈이 다시 만남을 위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구석에 기대앉은 채 또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팔뚝에서 본 기억자 흉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민재가 퍼뜩 눈을 떴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줌마, 저거. 지연도 몸을 일으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줄지어 멈춰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저 사람들, 혹시 병원에서 쫓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이 민재를 안심시켰습니다. 곧 반지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조민수입니다.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 열어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남자와 민재의 눈이 마주쳤어요. 조민수였습니다. 57살 단정한 회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하지만 민재의 얼굴을 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자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얼굴, 35년 전 대학 시절에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절친한 친구. 서지환. 민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그 사람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지환이. 민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저요?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들어와요. 민수가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민수는 다시 한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환이었어요. 눈매, 코, 입술, 웃는 모양까지. 30년 전 그 친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선배, 저 청년이 누군지 알겠어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환이를 빼닮았어. 아니, 빼닮은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선배랑 얘기 좀 하게.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 아이 팔에 흉터가 있어. 흉터? 기역자 모양이야. 왼쪽 팔뚝 안쪽에.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흉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건우가 장난감 기차에 다쳐서 7 바늘을 꿰맸다는 걸. 그리고 저 아이 5살 때 시골 장터에서 발견돼서 보육원에서 자랐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우가 사라진 게 5살이었어.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 확실하게. 응. 그렇게 해줘.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린 뒤 전화를 끊었어요. 검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고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차량 잔해를 확보했어.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호스가 인위적으로 손상돼 있었어. 칼로 그은 것처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놨더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지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응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예요.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준호가 전화하는 걸 저 아이가 들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준호 전무가 횡령건으로 자수하라고 했더니 앙심을 품은 거겠지.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느꼈어요. 믿고 있었는데.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야. 새엄마도 45년을 친엄마처럼 대해줬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연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의 곁을 지켜온 건 2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민수와 지환은 같은 과 동기였어요. 집안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지환은 사업가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고 민수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환은 민수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해줬죠. 그리고 민수네 집이 빚 때문에 무너지려 할 때 지환이 조용히 그 빚을 해결해줬습니다. 민수는 평생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지환의 아내인 지연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남은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의리로. 22년 동안 단 하루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배,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건우라면 지환 씨한테 보여주고 싶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진짜 건우라면 지환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민수는 지연과 얘기하는 틈틈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이 생수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살짝 눈짓을 보내고 생수병을 주머니에 챙겼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들어가도 돼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안으로 들어오자 민수가 민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대상그룹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네, 대상그룹이요? 그 대상그룹이요?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겨서 미안해요. 상황이 복잡해서.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상그룹이라면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는 대한민국 10대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자기 반지하 방에서 계란죽을 먹었다고? 아니, 그런 분한테 제가 죽을. 그것도 계란죽. 민재가 얼굴이 빨개져서 허둥댔어요. 지연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맛있었어요. 진짜로. 민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연이 민수에게 나직이 말했어요. 선배, 나 집으로 갈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요?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나아.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준호는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안달이 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멀쩡하게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더 불안해지겠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리전이군요. 응. 산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쳤다. 차는 폐차했다. 그 정도만 말할 거야. 지연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할게. 네. 근데 아줌마는 괜찮으신 거예요? 상황이 좀.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요. 지연이 문을 열고 나서며 민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 저 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줌마도 조심하세요. 아니, 회장님?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연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아줌마라고 해요. 그게 편해. 지연은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따라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덮인 골목을 빠져나가는 세단의 뒤로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차 안에서 지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민재한테 티 안 나게 경우 붙여줘. 병원에서 나를 도와준 거 알면 찾아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겉으로는 평소처럼 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빨리 알고 싶어. 저 아이가 정말 건우인지.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지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준호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녘 지연을 태운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혼자 할게. 지연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박정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지연아. 그때 2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누나, 어디 있었어? 준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누나가 없어져서 얼마나 찾았는데. 정자도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러게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갔던 거야? 괜찮은 거야? 지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 표정들. 예전 같았으면 진심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산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병원이 답답해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왔어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차만 좀 망가졌어요. 준호와 정자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찰나였지만 지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정자가 안도하는 척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한편 거실에 남은 정자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누나가 뭔가 아는 것 같아?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근데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워. 정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일단 지켜보자. 경거망동하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셨습니까? 응. 준호는 전무실에 있습니다. 아까 출근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지하 주차장 CCTV 확보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회장님 차량 근처를 서성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로 가려서 식별이 어렵지만 움직임으로 보아 전문 기술자로 보입니다. 준호가 고용한 사람이겠지. 네. 블랙박스는 사고 충격으로 파손됐지만 메모리 칩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내린 눈이 도심 곳곳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 쪽은 보육원 입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어요. 200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함양군의 한 시골 장터에서 5살 남자아이가 발견돼 인근 파출소에 인계됐습니다. 일주일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함양 소재 보육원에 입소됐고요.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2004년 12월 건우가 사라진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엄마가 온다고 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누가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 함양 일대에서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둘러줘.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겁니다.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각 23층 전무실에서 준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조작했는데 누나가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게다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차가 망가졌다. 그 정도만 말하고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죠.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횡령건. 누나가 자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게 사고 사흘 전이었어요. 내일까지 검찰에 가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왜지? 뭘 기다리는 거야? 준호는 전무실 창문 너머로 복도를 살폈어요. 그때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눈치였죠.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조 실장이 뭔가 움직이고 있어.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이상해. 누나가 너무 태연해. 사고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횡령건도 그냥 넘어가고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정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조사? 뭘? 몰라. 근데 조 실장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아까도 어디 급하게 가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브레이크건이 들통나면 우리 끝이야.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준호의 목이 바싹 말랐어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알아볼게. 이번엔 확실한 전문가로. 정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어요. 엄마, 근데 이러다 정말. 준호야. 정자가 아들의 말을 잘랐어요. 지연이만 없으면 대상그룹은 내 거야. 후계자가 없잖아. 이사회에서 내가 승계받는 건 시간 문제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나만 없으면 모든 게 자기 것이 됐어요.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해. 이번엔 증거 안 남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누나.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정자는 오래전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은밀한 통화가 오갔어요. 깔끔하게 처리해줘. 사고처럼 보이게.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야. 이번엔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대상그룹 본사 건물 앞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본사 정문이 훤히 보였어요. 그의 눈이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세단을 따라갔습니다. 뒷좌석에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지연. 타깃이었죠.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오전 8시 47분. 본사 도착. 검은색 세단. 번호판 확인 완료. 저녁이 되자 남자는 다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 32분 지연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세단에 올라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세단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집이었죠. 남자는 골목 어귀에 트럭을 세우고 담배를 물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저택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동선 파악 완료.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행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뱃불만 붉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알지 못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회장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봤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묘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죠. 결과 나왔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지연 앞에 내려놓았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연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있었지만 지연의 시선은 단 하나의 숫자에 꽂혔습니다. 99.9%. 친자 확률 99.9%. 지연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재가, 건우가 맞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건우. 지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 민재한테 가야 해. 지금 당장.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운전할게. 지연은 책상 위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소중하게 접어서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 혼자 가시게요? 응.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 차량은 뒤따르게 하겠습니다. 고마워, 선배. 지연은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섰어요. 지연은 운전하면서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 위에 품은 결과지가 느껴졌어요. 건우야,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났어. 5살 때 모습 그대로.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지연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미안해, 건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차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환을 빼닮은 그 얼굴.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신호가 바뀌었어요. 지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몇 대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그녀의 차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트럭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연의 집 앞에서 동선을 파악했던 그 검은 점퍼의 남자였어요. 그의 눈이 앞서가는 지연의 차를 차갑게 쫓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차가 민재의 빌라가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나야, 아줌마.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재 씨 집 앞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아, 네.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전화를 끄는 지연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민재 씨, 사실 나는 당신의 친엄마예요라고. 지연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냈어요. 99.9%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건우야, 엄마가 왔어. 그때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왔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결과지를 품에 안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마주하는 어머니의 미소였어요. 민재 씨, 지연이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이 들려왔어요. 코너를 돌아 덤프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속도였어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향해서. 지연은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게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아줌마. 민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강한 충격이 옆구리를 쳤어요. 민재가 전력으로 달려와 지연을 밀쳐낸 거였습니다. 지연의 몸이 도로 옆 화단으로 날아갔어요. 등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굴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 지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민재의 몸이 트럭 측면에 부딪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마치 인형처럼. 그리고 그대로 아스팔트 위로 추락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우야. 지연의 입에서 20년 만에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우야. 지연은 화단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아래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안 돼. 지연은 민재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축 늘어진 몸, 창백한 얼굴, 흘러내리는 피. 건우야, 눈 떠. 눈 떠봐.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접혀있던 종이가 펼쳐지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죠. 하얀 종이 위로 민재의 피가 스며들었어요. 99.9%라는 숫자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그 아이의 피로 젖어가고 있었어요. 살려줘. 제발. 지연은 민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골목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덤프트럭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뺑소니였어요. 119. 누가 119 불러줘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주변 빌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붙여둔 경호 차량이었어요.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트럭 번호판 봤어요?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경호원 1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빨리 구급차 와야 해. 지연은 민재를 꼭 안은 채 떨고 있었어요. 흰 코트가 민재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 민재를 들것에 실었어요. 지연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환자 상태 어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출혈이 많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건우야, 버텨.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문이 닫혔어요. 지연은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코트를 입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빴어요. 선배.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흰 코트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나는 괜찮아. 건우가. 민재가 나 대신 맞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대신 날 밀쳐내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만에 찾았는데, 내가 엄마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수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앉은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럭 번호판 추적했습니다. 트럭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고 운전자는 아직 못 잡았지만 추적 중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지연에게로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고 내장 파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부 외상이 심해서 의식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이 언제 돌아와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빠르면 며칠 내로 깨어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지연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면회는 가능해요? 네, 중환자실로 옮기면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지연은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배, 지연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떨림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야, 틀림없어.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 찾아. 어떻게든.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는 목숨으로도 부족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은 피 묻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피에 젖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붉은 피 아래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연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에 내 아이를 버린 것도 오늘 내 아이를 죽이려 한 것도 다 같은 놈들이야.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완전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지연이 수술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우가 눈 뜨면 이 모든 게 끝나 있게 해줘. 민수는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피 묻은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결심한 맹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만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지연은 매일 민재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건우야, 엄마야. 눈 떠봐. 하지만 민재는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트럭 운전자 검거했습니다. 도주 이틀 만에 부산에서 잡았어요. 자백은? 받았습니다. 박정자 측 브로커를 통해 의뢰받았다고 실토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준호 전무 차명 계좌에서 해당 브로커에게 5억 원이 송금된 내역 확보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이에요.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살인 미수교사. 확실하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20년 전 건우를 유기한 건에 대해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구한테? 박정자의 고향 동네 지인입니다. 함양에서 찾았어요. 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70대 중반의 노인인데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먼저 말하더군요. 죽기 전에 털어놓고 싶었다고.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병상에 누운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자가 시켰어요. 그 집 손자 데리고 멀리 가서 버리라고. 노인이 기침을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돈도 줬어요. 근데 그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 애가 보여요. 시골 장터에 혼자 서서 우는 모습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온다고 그랬는데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눈을 떴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으로 못 벌하면 세상이 벌하게 해. 네. 그 영상 가지고 있어요. 민수는 지연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재 곁으로 다가가 창백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찰에 넘겨요. 살인미수 교사건으로. 오늘 끝내자. 알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서려는데 지연이 불렀어요. 선배. 네. 나도 가. 민수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내고 올게. 그리고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어요. 그 시각 대산그룹 회장 저택.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거센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소리쳤어요. 다른 수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용의자들이 이미 도주한 것 같습니다. 공항 쪽 확인 바랍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전용기 터미널. 박정자와 준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각자 캐리어 하나씩을 끌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위조 여권이 들어 있었죠. 빨리 가. 비행기 곧 출발해. 정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따라갔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러다 잡히면. 잡히기 전에 뜨면 돼.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출국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자가 위조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뒤로 민수와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막혔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오해야, 오해. 지연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노인의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어요. 정자가 시켰어요. 그 집 손자 데리고 멀리 가서 버리라고. 정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온다고 그랬는데. 지연이 영상을 껐어요. 그 늙은이가 미쳤어. 정자가 소리쳤어요. 헛소리야. 죽어가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정자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45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뭐? 내가 10살 때 우리 집에 왔잖아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45년 동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 아들을 버렸어. 지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서글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5살짜리를 그 먼 시골 장터에 정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어. 밥 먹고 웃고 명절마다 나란히 앉아서.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너한테 줬잖아. 정자가 악을 썼어요. 내 아들한테는 푼돈만 주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게 공평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그 애가 없어지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넌 안 무너지더라고. 독한 년. 정자가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지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정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너만 없어지면 우리 준호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너만 없으면. 터미널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리고 정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건조한 소리가 터미널에 울렸어요. 정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며 지연을 올려다봤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끝났어.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경찰들에게 눈짓했어요. 경찰들이 다가와 정자와 준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정자, 한준호. 살인 미수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정자가 발버둥 쳤어요. 나라고. 누나. 살려줘. 누나. 잘못했어. 준호가 울부짖었어요.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번쩍였습니다. 잠시 후 공항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속보. 대상그룹 한준호 전무 살인 미수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현장 체포. 지연은 그 스크린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따라왔어요. 회장님. 지연이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상 언론에 풀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다시 걸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지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45년이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연은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검은 세단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민재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건우야, 엄마야. 눈 떠봐. 대답은 없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뇌파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의사가 나간 뒤 지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건우야,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이제 곧 깨어날 수 있대.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지연은 민재 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이 숨을 멈췄어요.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건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의 초점 없던 눈이 천천히 지연에게로 향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 준마.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그래, 나야. 아줌마야.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지연은 민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는지, 왜 자신이 여기 누워 있는지. 아줌마, 왜? 괜찮아.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쉬어.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다 나으면 그때 얘기해 줄게. 지금은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잠이었어요. 지연은 잠든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 나으면 말해줄게. 내가 누군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재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젊은 나이와 건강한 체력 덕분이었죠. 이제는 침대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얘기할 게 있어.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트럭이 돌진했을 때 기억나?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줌마가 위험해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민재가 잠시 생각했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건우라고 부른 것 같은데.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민재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피가 묻어 얼룩져 있었지만 숫자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지영과 강민재. 친자 확률 99.9%. 이게 뭐예요?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민재 씨. 지연이 민재의 눈을 바라봤어요. 내 본명은 석건우야. 내 아들이야. 민재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에 내가 사라졌어. 5살 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널 찾았어. 20년 동안.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평생 어떤 부모가 5살짜리 아이를 버리나. 버린 게 아니야. 지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빼앗긴 거야. 누군가 널 데려가서 버린 거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요? 지연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내 새엄마. 그 사람이 시킨 거였어. 지연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새엄마가 왜 앙심을 품었는지, 그리고 건우를 없애면 지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20년 동안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었어. 밥 먹고 웃고 명절마다 나란히 앉아서. 내 아들을 버려놓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재가 힘겹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해. 기다릴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만 알아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20년 동안 매일 찾았어. 지연이 병실을 나갔어요. 민재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99.9%. 이 숫자가 20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민재는 퇴원했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기서 지내. 불편하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민재는 아직 지연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어색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했어요.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연은 민재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어요. 5살 때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어린 건우의 모습. 이게 나예요? 응. 그때 넌 웃음이 참 많았어. 민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은 민재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예전에 자주 갔던 레스토랑도 가보고 건우가 좋아하던 공원도 가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네를 탔었어. 더 높이 밀어달라고 했었지. 민재는 그네를 바라보며 희미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민재가 좋아한다고 했던 메뉴였어요. 맛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20년 동안 정말 매일 저를 찾았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경찰에도 가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 보육원도 다 뒤졌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못 찾았어. 이름이 바뀌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에서 맨날 기다렸어요. 언젠가 엄마가 올 거라고. 초등학교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안 오니까 포기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지연이 흐느꼈어요. 정말 미안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20년 동안 아팠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은 복잡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해. 근데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잃어버린 거였다는 거. 찾으려고 했다는 거. 민재가 작게 웃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지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요. 응?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지연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저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장학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민재의 눈이 먼 곳을 향했어요.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 애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같이 하자. 네. 엄마가 도와줄게. 나중에 꼭 같이 하자.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진심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재가 작게 웃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부모.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기고 찾고 20년을 기다린 거였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밥 먹자. 네. 민재가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 밥과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는데 민재가 멈췄어요. 저기, 응?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지연이 숨을 멈췄어요. 앞으로 그렇게 불러도 돼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지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민재도 울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건우야. 우리 건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밖에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정자와 한준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트럭 운전자의 자백, 차명계좌 송금 내역, 그리고 횡령 증거까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준호 살인 미수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박정자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징역 12년. 그리고 민수가 공개한 노인의 자백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단독. 대상그룹 일가 20년 전 아동유기 자백 영상 공개. 기사가 터지자마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5살짜리를 장터에 버렸다고? 악마네. 공소시효 지날 때도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함. 피해자분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엄마가 저럴 수 있어? 소름 끼쳐. SNS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어요. 박정자의 과거 사진, 행적이 다 파헤쳐졌습니다. 법의 심판은 살인 미수에만 내려졌지만 여론의 심판은 더 가혹했어요. 박정자와 한준호는 감옥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건우, 강민재는 이제 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개명하고 아버지 서지환의 아들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습니다. 건우는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였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건우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해, 건우야.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건우도 웃었습니다. 건우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로 입사했어요. 지연은 바로 대상그룹에 데려오고 싶었지만 건우가 거절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엄마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지연은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건우는 로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머리가 명석한 데다 보육원에서 갈고 닦은 독한 근성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건우는 고민 끝에 대상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건우는 대상그룹 법무팀장으로 입사했어요.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실력과 성과가 증명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건우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건우에게 말했어요. 건우야, 예전에 한 얘기 기억나? 어떤 거요?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건우의 눈이 커졌어요.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자. 엄마가 도와줄게. 지연이 건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직접 그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어줘. 건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하자고 약속했잖아. 지연과 건우는 함께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건우 장학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우는 직접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장학금을 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언론에서는 건우를 정의로운 후계자라고 불렀어요. 대상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어요. 지연, 건우, 그리고 민수,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지환의 묘소.
세 사람이 묘비 앞에 섰어요. 지연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 데려왔어요. 건우 찾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걸렸어요. 미안해요.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지연이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건우가 돌아왔어요. 건우가 지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건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 서건우입니다. 건우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건우가 합격 통지서를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아들답게. 민수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지환아. 민수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다. 건우 찾았고 지연이 지켰다. 민수가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어요.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건우와 민수도 함께 섰습니다. 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든든한 아들, 든든한 조력자. 가자. 지연이 웃었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묘지를 빠져나왔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빛 들판,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세상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건우가 지연을 불렀어요. 응?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요?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엄마가 끓여주는 거. 지연이 웃었어요. 그래. 집에 가서 끓여줄게.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걸어갔어요. 20년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결국 서로를 알아본 어머니와 아들의 기적 같은 만남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간절함과 바르게 자라준 아들의 진심이 결국 하늘에 닿아 이 모자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천륜을 끊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을 보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차갑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의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그리다였습니다.